유럽 중부에서 가장 큰 나라 독일. 고전 음악에 흠뻑 젖어 있으며 고전 철학의 이성이 밝게 빛나고 있는 땅. 이것은 제2차 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현대 대학과 과학기술의 발명이 시작된 나라다. 또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한 세계대전의 발원지로 그들은 전 세계에 상처를 입혔고 동시에 자신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것은 오래된 분열의 역사와 전쟁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통일과 강대함은 독일 발전의 최대의 동기였다. 근 200년 동안 국가 통일을 위해서 걸어온 독일. 여러 차례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이 땅 위에서 어떤 희극과 비극이 일어났던 것일까? (2005년 10월 3일) 독일의 국경일인 이날 베를린 시에서는 그 어떤 경축 행사도 없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여서 각자의 방식으로 국가의 생일을 축하했다. 독일의 문 브란덴부르크 문은 파란만장했던 독일 운명의 역사적 증거물이다. 독일 사람들은 국가의 운명을 지키고 있는 이 여신을 평화의 여신이라 부른다. 그러나 200년 전 독일을 공격했던 한 정복자가 이 평화의 여신을 뺏어갔다. (1806년 10월 27일) 정복자의 모습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에 진입한 사람은 프랑스 제국의 황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강력한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폭풍처럼 유럽을 휩쓸었으며 유럽 중부에 위치한 이 땅을 손쉽게 정복했다. 평화의 여신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떠나서 프랑스로 옮겨진다. 또 한 차례의 굴욕이 독일인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땅은 유럽의 전쟁터였다. 독일인들은 늘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럽 열강들의 고용군이 돼서 자신들의 땅 위에서 서로를 죽여야만 했다. (1648년) 패권 쟁탈의 30년 전쟁을 치른 뒤 유럽 각 나라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의 분열 국면을 확장지었다. 같은 해 이 땅은 314개 크고 작은 영방 국가로 분열됐다. 그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영방 국가들이 각각 정권을 장악했고 중앙 권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806년) 나폴레옹 군대가 진입했을 때 이 나라는 전혀 저항할 힘이 없었다. 제국 중 최대 영방 국가이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도 참패를 당했다. 프로이센은 국토의 절반을 뺏겼고 전쟁 배상금으로 1억 5천만 프랑을 내야 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와해되고 만다. 이 땅 위에 단 하나의 진정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독일의 시인 실러의 탄식을 떠올렸다. 독일은 어디 있는가? 나는 그곳을 찾을 수가 없구나. 실러의 친구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독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개의 도시, 단 한 채의 땅도 없다. 만약 비인에서 묻는다면 그곳은 오스트리아이고 만약 베를린에서 묻는다면 그곳은 프로이센이다. 독일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모든 독일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독일의 시인은 시로 민족의 미래에 대해 물었고 독일의 음악가는 음표로 대항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독일의 철학가는 신념으로 국가에 대한 존경을 키워나갔다. Das große Thema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19. Jahrhunderts hieß Einheit und Freiheit. Deutschland war kein Nationalstaat, anders als Frankreich und England. Was die deutsche Einheitsbewegung im 19. Jahrhundert wollte, war die gleichzeitige Schaffung eines Nationalstaates und eines Verfassungsstaates. Ein Nationalstaat und ein Verfassungsstaat als Doppelprogramm der liberalen und nationalen Bewegung. 1814년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로 구성된 반프랑스 동맹에게 패배한 후 영국과 러시아의 주도 아래 38개 연방국가로 구성된 독일 연방이 설립된다. 그러나 연방국들은 각자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었다. 당시 유럽 열강들은 하나로 통일된 독일이 유럽 중부에 자리 잡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평화의 여신을 돌려주었지만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여신을 맞이한 것은 여전히 분열된 독일이었다. 역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역사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 때문일 것이다.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 땅에 굴욕을 안겨주었지만 독일의 통일을 촉발시켰다. 그럼 100여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해왔던 봉건 세력을 몰아냈고 프랑스 대혁명이 얻어낸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선전했다. 독일인들은 프랑스 대혁명 사상의 지도하에 통일과 자유의 국가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로이틀링겐은 독일 남부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다. 이 도시는 200년 동안 리스트의 지도 아래 안락한 나날을 보냈다. 독일이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리스트는 가장 활발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Und damit wirtschaftlich und politisch gegenüber den anderen Ländern, etwa Frankreich oder Großbritannien, im Rückstand. Und Friedrich List wollte nun erreichen, dass Deutschland eine politische Einheit werden sollte. Und diese Einheit sollte nicht auf kriegerischem Wege durch Revolutionen zustande kommen, sondern auf friedlichem Wege. Und Friedrich List war sich darüber im Klaren, dass dies nicht auf einmal zu schaffen sei, sondern in Stufen realisiert werden sollte. Das heißt, er plädierte zunächst einmal für die Wirtschaftsunion, für die wirtschaftliche Vereinigung Deutschlands. 전쟁을 통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오던 19세기. 경제 통일을 출발점으로 정치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리스트의 생각은 단연 앞서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경제학자의 돋보이는 안목이었고 대담한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의 현실적 배경은 독일의 분열이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함부르크의 관세 박물관에는 당시 독일 여러 연방 국가의 화폐가 진열되어 있다. 이 땅에서 사용된 화폐의 종류가 6,000가지가 넘던 시절도 있었다. 연방국 간의 세관을 설립하고 막중한 관세를 물게 했다. 지금은 차로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인 베를린에서 스위스까지 19세기 초에는 무려 10여 개의 연방국을 거쳐야 했고 서류 심사와 환전을 10차례씩 해야 했으며 관세를 10번씩 지불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지불한 관세가 운반하는 물건의 가격을 뛰어넘기도 했다. Diese
vielen Zollschranken und Zollbestimmungen, die erschwerten sowohl den Binnenhandel als auch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Wirtschaft und deren Wettbewerbsfähigkeit. Und aus diesem Grunde sah er die absolute Notwendigkeit darin, wenn Deutschland als sozusagen unterentwickeltes Land sich entwickeln sollte und auf diesen Standard, auf das Niveau der führenden Industrienationen kommen sollte, als unerlässliche Notwendigkeit, als Conditio sine qua non, die Abschaffung der Zollschranken im Innern und damit die Möglichkeit, dass sich die deutsche Wirtschaft entwickeln und international wettbewerbsfähig werden konnte. 리스트는 각 연방 국가에 독일 관세 동맹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의 연방국들은 그를 국경 밖으로 쫓아냈다. 연방국에서 두 번째로 컸던 오스트리아도 그를 위험한 선동자라고 불렀다. 그것은 연방국들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리스트는 건강이 악화됐고 장기간 안정된 직업과 수입도 없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마저 없었다. 그는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리스트는 모든 연방국을 돌았고 결국 최대 독일 연방국이었던 프로이센이 리스트의 제의를 받아들인다. 독일의 경제 융합은 얼음 밑의 계곡물처럼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끝내 얼음이 녹는 봄을 맞이하게 된다. (1834년 1월 1일) 자정 물건을 가득 실은 마차 4대가 독일의 연방국 국경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관세를 물지 않고 국경을 넘은 것이다. 독일의 관세 동맹은 이루어졌다. 결정적 역할을 한 나라는 바로 프로이센이었다. 建立关税同盟是生产力发展的要求，它是商品、资本、劳动力得以自由流通，从而有利于统一的民族市场的建成。从长远来看，它也是为德国的统一创造了前提。而普鲁士接受了李斯特的建议，成了建立关系同盟的主导者，实际上也就成了未来的德国统一的领导者。历史证明了这一点。 관세 동맹은 수립됐지만 리스트는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46년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 충격과 가난에 시달리던 리스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리스트는 아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났지만 역사는 독일에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의 노력, 독일의 통일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여러 연방국들이 관세 동맹에 가입했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이 독일을 연결하는 강력한 동맥으로 급부상했다. 19세기 중엽 관세 동맹 지역의 산업 생산량이 영국, 프랑스를 뒤이어 3위를 차지했다. 독일의 경제 통일 목표는 이미 실현됐고 정치 통일의 길에도 점차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1848년) 리스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독일의 여러 연방국에서 3월 혁명이 일어난다. 군주 독재를 뒤엎고 입헌 군주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혁명은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거둔다. 정치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자산 계급이 일으킨 이 혁명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각 연방국에서는 대표를 선발해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를 소집한다. 이들은 미 합중국과 같은 자유통일 국가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의회가 협상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낡은 정권이 놀라운 속도로 집결해 반격을 시작한다.
독일은 또다시 각자의 군주 독재로 되돌아갔고 독일 의회 의원들은 각자 연방국으로 다시 불려갔다. 1848年资产阶级民主革命的失败，造成了2个严重的后果。第一个后果就是，德国的统一没能够实现；第二个后果，专制制度依然保留着。所以说，德国失去了通过和平民主的方式来实现德国统一的机会。 의회에서 시도한 민주적 평화 통일 방식은 실패했다. 독일의 통일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누가 이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맡을 것인가? 독일의 북부 도시 함부르크에 오토 폰 비스마르크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기념관에는 한 폭의 진귀한 유화가 120여 년간 걸려 있다. 그 그림은 한 나라의 역사를 그렸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도 그리고 있다. Das Bild ist ein Geschenk der kaiserlichen Familie an den Fürsten Bismarck zu seinem 70. Geburtstag am 1. April 1885. Bismarck hatte bei diesem Staatsakt auch eine dunkle Uniform an. Aber dieses Bild war ein Geschenk zum 70. Geburtstag. Und da wünschte der alte Kaiser, dass die Person des Kanzlers herausgestellt werden sollte. Und er musste in weißer Uniform gemalt werden. 흰색의 군복을 입은 비스마르크는 유화 속의 주인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과정에서 더욱 빛났다. 그는 새로 세워진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 동방의 비스마르크로 불리던 청나라 대제국의 대신 이 홍장은 말리길을 넘어 독일의 그를 만나러 왔었고 일본 메이지 유신 시기에 제1내무장관 오쿠보 도시미치도 자신을 동양의 비스마르크에 비유했다. 이토록 존중받았던 비스마르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것일까? (1862년 9월 30일)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임명된 비스마르크가 의회에 들어와 강경하게 연설을 했다. 당대의 중대한 문제는 연설이나 사람들의 결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투쟁, 철과 피로 이루어진 강경한 투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로부터 비스마르크는 사람들로부터 철과 피의 재상으로 불린다. Und da hat Otto von Bismarck den Satz geprägt, dieses können wir nur tun durch eine Politik der militärischen Stärke und das heißt mit Hilfe auch der Armee und nicht einfach durch Mehrheitsbeschlüsse im Parlament. 군대를 이용하는 것은 프로이센의 오래된 전통이다. 당시 프로이센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시대의 군대라고 불렸다. 비스마르크는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펼쳤는데 여러 차례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켰고 자신이 직접 프로이센군의 최고 사령관이 됐다. 그러나 철과 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그는 새롭게 태어난 독일의 존재가 기존의 대국에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유럽의 정치 구조는 시합 중인 장기판 같았다. 비스마르크는 열강들을 하나의 장기알로 보고 조심스럽게 견주어보며 그 틈 사이에서 기회를 노렸다. Bismarck war ein kluger Mann, ein Mann mit Augenmaß. Er war kein Spieler und kein Hasardeur, sondern ein Mann mit Gewissen und historischem. 역량의 평형을 요구해오던 유럽 각 나라들을 상대로 비스마르크는 뛰어난 외교 실력을 과시한다. 그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영국의 간섭을 막았고 러시아 정부에
폴란드 봉기 진압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침묵을 얻어냈다.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등의 영토를 넘긴다는 구두 약속으로 프랑스 정부의 중립을 유도했다. Hat immer natürlich darauf gesetzt, dass Preußen ein starker Staat war. Er hat aber, und das war einfach ganz wichtig auch, immer wieder versucht, Politik als die Kunst des Machbaren zu begreifen und dementsprechend herauszufinden, wie die anderen europäischen Mächte sich gegenüber einer Einigung Preußen-Deutschlands verhalten würden. 외교적, 정치적 지혜를 마음껏 발휘한 비스마르크는 끝내 철과 피의 맹세를 실현하게 된다. 1866년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로 총구를 겨냥했다. 불과 2년 전 그들은 공동의 적 덴마크를 함께 물리쳤던 사이. 이번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비스마르크는 몸에 독약을 지니고 전쟁터로 향했다. 결국 프로이센은 큰 승리를 거두고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에서 탈퇴한다. 4년 후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다. 독일군은 승승장구하며 프랑스 한 교회에 이르렀다.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 황제는 체포됐다. 독일 통일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이어 축포가 터졌다. 20km 밖의 베르사유 궁전에는 엄숙함이 감돌았다. 프랑스 군주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설치된 거울에는 수많은 프로이센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졌다. 이날 독일 제국은 프랑스 왕궁에서 자신들의 탄생을 선포했다. 그 해가 바로 나폴레옹이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진입한 지 65년 되는 해였다. 하나의 새롭고 통일된 민족 국가가 나타났다. 70년간의 노력 끝에 독일 국민들이 세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동안 유럽 열강들의 견제를 받아왔던 이 나라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德国姗姗来迟，结果呢，刚一亮相就令全世界大吃一惊，因为它在人口总量啊、国民生产总值啊、钢铁产量啊、煤产量啊，以及铁路线里程等等方面都远远的超过了法国，在欧洲仅次于称霸了1个世纪之久的英国。那么德意志从濒临亡国的绝境发展成一个令人瞩目的强国啊，采取了种种的措施。那么这些措施当中啊，其中最为重要的一条就是它高度的重视对国民素质的培养，并以此作为它国家振兴的基础。那么战胜法国并俘虏法国皇帝的元帅毛奇就曾经说过，普鲁士的胜利啊，早就在小学教师的讲台上决定了。 독일의 북쪽 덴마크와 인접해 있는 마을 킬. 이곳은 프로이센 왕국의 가장 변두리에 있던 가장 낙후한 시골 마을이다. 킬 초등학교 아이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글을 읽고 있다. 또한 이곳은 프로이센 시기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초등학교 박물관이다. 이것은 1820년 자연 시간에 썼던 그림. 당시 어린 용들과 다른 생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실험에서 그들은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자연과학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 초등학생들이 배웠던 과목들이 이 시간표에 적혀 있다. 세계지리, 자연, 산수, 독일어, 서예와 종교, 그리고 체조가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료는 거의 무료였다. 주로 물건으로 지불하는 형식이었는데 학교를 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다. 학교에는 아직도 당시 벌금 기록 책자가 보관돼 있다. Hier ist ein Verzeichnis der Kinder der Schule Bohlenberge vom Monat Mai. Darin wird aufgeführt, welche Kinder gefehlt haben. Und das ist zum Beispiel hier Friedrich Warnken. Der Vater heißt Gerd Warnken, wohnhaft in Bohlenberge, hat im Monat Mai 13 Tage gefehlt.
Für diese Fehltage muss der Vater Strafe bezahlen, nämlich 39 Groschen. 프로이센 국민들은 교육을 받는 것을 병역 의무처럼 꼭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다. 국가에서도 반드시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했다. 무료 교육은 19세기 중기부터 시작됐는데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 정년기 아동의 입학률은 97.5%에 달했다. Dass die jungen Leute von Anfang an lernen, nicht für sich allein zu leben, sondern für das ganze Volk. 나폴레옹 군대가 침략했을 당시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3세는 이미 독일의 탈출구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정신력으로 육체의 손실을 보완하고 가난하기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나라가 교육을 실시해서 더 가난해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나라가 망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프로이센은 교육과 과학을 함께 연구하는 현대 대학을 설립한다.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에게 막대한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베를린 훔볼트 대학이 탄생됐다. 국왕은 자신의 마지막 재산까지 내놓았고 호화로운 왕자 궁전을 대학 부지로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그는 대학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교육과 과학 연구 활동에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교육과 학술 활동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가가 보장한 충분한 자유는 훌륭한 독일 출신의 과학자를 양성해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 본관 복도에는 수많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있다. 그들은 모두 각자 분야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뤄낸 이 학교의 교수들이다. 그중 29명은 모두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다. Diese Wissenschaft an den deutschen Universitäten verstand sich als deutsche Wissenschaft. Das in dem Sinne, wie es der Komponist Richard Wagner einmal gesagt hat, eine Sache um ihrer selbst willen tun, also mit äußerster Hingabe an der Arbeit zu forschen, sich zu beteiligen und damit alle persönlichen Interessen zurückzustellen. Diese Form von Askese, sicherlich ein sehr protestantischer Zug, das war ein entscheidender Punkt für den Aufstieg Deutschlands zur Großmacht. In Deutschland hat die Bildung, die Erziehung, die Theorie, die Philosophie und die Wissenschaften eine besonders große Rolle gespielt. Und die moderne europäische westliche Universität ist in Deutschland entstanden. Das Vorbild für viele andere europäische Länder wurde die von Humboldt gegründete Berliner Universität. Also diese starke Betonung von Bildung, Wissenschaft und Universität unterscheidet die Modernisierung in Deutschland graduell von der Modernisierung im angloamerikanischen Bereich, aber auch von der Modernisierung in Frankreich. 산업화 과정은 영국에 뒤졌지만 독일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현대화를 이뤄냈다. 전 국민 교육은 자질 높은 국민을 배양해냈고 대학은 독일의 창조와 발명을 가져다 줬다. 지식은 이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 됐다. 이 자원을 바탕으로 독일은 19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세계 과학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전기시대의 중요한 발명이 독일에서 탄생됐다. 1851년부터 1900년 사이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과 발명, 창조면에서 독일이 이뤄낸 성과는 202가지가 넘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두 나라의 성과를 합한 것과 같았으며 세계 2위를 차지한다. 오늘날까지 독일은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 대국 중 하나다. 1871년 통일 후 40여 년 동안 독일의 경제는 고속으로 발전한다. 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량은 유럽에서 1위를 차지했고 화학공업 제품의 생산량은 세계 1위였으며 1910년 독일의 총 산업 생산량은 모든 유럽 국가를 초월했다. 과학
과학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뒤늦게 출발한 나라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나라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책과 법률을 세워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전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 제도를 세운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이 창조한 자유시장 경제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했고 일부 후진국들의 발전 과정에 있어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인이 놀랍고 부러운 시선으로 급속도로 부상하는 독일을 바라보았다. 독일의 모든 발전을 뒷받침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통일 후 얻어진 평화로운 사회 환경이었다. 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낸 자는 바로 제국의 지도자 비스마르크였다. 그는 오랫동안 유럽 열강들의 억압 속에서 허덕이던 나라를 위해 절호의 발전 기회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Das muss man ebenfalls anerkennen, dass Bismarck, anders als viele andere Staatsmänner in dieser Epoche, zwar glaubte, dass es notwendig ist, dass man eine starke Armee hatte, dass Bismarck aber eben nicht wollte, dass diese Armee eingesetzt wird, um den eigenen Staat zu vergrößern. Das heißt, er wollte eben Deutschland zu einem zwar starken, aber einem friedlichen Staat in der Mitte Europas machten, der dafür sorgte, dass der Friede insgesamt erhalten blieb und es eben nicht, wie in der napoleonischen Ära, zu großen Kriegen und Unruhen kam, die am Ende nur die Länder verwüsteten und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Staaten in schlimmer Weise beeinträchtigten. 그러나 유럽 각국의 평형을 유지시켰던 지도자도 점차 나이가 들어갔다. 1890년 제작된 이 만화는 비스마르크가 주변의 압력으로 사퇴한 후 빌헬름 2세가 독일을 장악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 만화 속의 모습이 바로 독일 국가 전략의 전환점이었다. 이제 막 하나로 통일된 나라, 유럽을 항상 불안하게 했던 나라. 독일에서는 이미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 걱정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威廉二世上台执政之后，才在很大程度上改变了贝斯穆的这个对内对外政策。因为德国在这个经济高速发展的过程当中，德国的容克地主和垄断资权阶级的相互渗透，融为一体。当时的这个德国呢，不可能或者说不存在一个走向这个民主或者议会道路这个可能。不可能。另外，还有一个什么局面呢？就是当时的德国的工业发展、经济发展很快，它先进的工业和这个先进的科学技术与普鲁士的军国主义，非常紧密的结合起来。所以这两个东西呢，这两个东西的紧密的结合呢，就使得当时的德意志国家、德意志帝国呢，很快发展成为一个十分具有侵略性的帝国。所以呢，这个德皇威廉二世呢，就当时非常嚣张的叫嚷，所谓上帝就是安排我们来支配和统治所有的民族的。 젊은 황제 빌헬름 2세가 제위에 오른 후 첫 연설에서 이렇게 발표한다. 나와 군대는 한 몸이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서로 돌보는 관계이고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평화든 폭풍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강화된 프로이센의 군국주의는 빌헬름 2세에 의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독일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1913년 독일이 영국을 뛰어넘어 미국 다음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을 무렵 독일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폭발했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독일은 인류 역사상 두 차례 벌어진 세계대전의 발원지가 됐다. 현재 베를린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중심지인 이곳에는 전쟁으로 온통 상처를 입은 낡은 성당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성당 앞에 세워진 강철 조각상에는 베를린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분열과 통일, 독일 역사 속에 펼쳐진 또 한 차례 비극이 이 조각상에 소리 없이 멈춰져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분단 국가로 전락했고 역사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무거운 짐은 또다시 독일 국민의 앞에 놓여졌다. 과연 독일은 어디에 있는가? 이들은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독일이 일으킨 두 차례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의 최악의 암흑과 최대의 아픔을 새겨놓았다. 수많은 생명과 가족이 전쟁 중에 사라졌다. 이는 전 세계가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다. 되돌아볼 수 없는 과거를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때 이성을 잃었던 민족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다. 2차 대전 중에 살해된 600만 유태인의 억울한 영혼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상처를 입은 유럽과 세계인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1970년) 추운 겨울,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독일 연방의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태인 기념비를 찾았다. 2차 대전 당시 250만 유태인들이 수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목숨을 거뒀다.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란트 총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사망자의 비석 앞으로 다가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항거했던 영웅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세계는 놀랐다.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었다. Die Deutschen haben relativ ehrlich nach einer Weile sich ihrer schwierigen Tradition gestellt, sie akzeptiert, darüber diskutiert und haben nicht abgestritten, dass sie den Zweiten Weltkrieg begonnen hatten, dass sie die Judenermordung zu verantworten hatten und eine große Diktatur, eine faschistische Diktatur, den Nationalsozialismus 12 Jahre lang getragen hatten. Die Ehrlichkeit der Erinnerung an die eigene Schuld wurde zu einer wichtigen Erleichterung und Bedingung des Aufstieges nachher.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2차 대전 후 독일 연방은
당시 독일 나치스의 침략을 받았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교육부에서는 나치스의 만행을 역사 교과서의 주요 내용으로 다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역사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역사의 책임을 성실하게 받아들인 독일은 유럽의 품으로 세계의 무대로 돌아왔다. (1990년 10월 3일) 브란덴부르크문의 평화 여신은 또다시 국가 운명을 세워냈다. 41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 역사적으로 통일이 된 것이다. 이날이 바로 독일의 국경일이 됐다. 또다시 통일을 이뤄낸 독일. 그것은 철과 피의 힘이 아니라 120년 전과 같은 평화의 힘이었다. 독일 국민들은 또다시 경제 발전의 기적을 창조했다.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아픔을 겪은 나라가 한 세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미국과 일본 다음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것이다. 동시에 독일은 유럽연맹의 주요 국가가 됐고 유럽의 진흥 속에서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길도 모색해냈다. 독일은 과연 어디 있을까? 2세기 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진 이 질문은 드디어 그 답을 찾은 듯하다. 그 머나먼 여정에서 그들은 희노애락을 겪었고 이는 독일 전 국민의 기억이 됐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는 이미 발전한 또 발전 중인 대국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됐다.